자, 한의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오늘 또 이 시간은 다한증과 액취증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다한증과 액취증이 왜 발생하는지, 자, 그 다음에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은 뭔지, 자, 그 다음에 심부온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심부온도가 낮아졌을 경우 우리 인체의 생리적, 병리적 변화는 어떠한 것들이 생기는지. 자, 일단은 인체의 생리적, 병리적 변화는 심부온도가 내려갔을 경우 피부온도는 올라간다. 자, 모공은 닫힌다. 땀 분비는 감소된다. 자, 피부온도가 올라가면 표면 장력은 약화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또 다한증의 정의, 발생 원인, 또 발생 기전, 치료 원칙, 또 치료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한증, 액취증이란 정의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까요? 자, 열 에너지가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부위로 과도하게 쏠릴 경우 피부 온도가 상승되어 라는 이야기죠. 자, 열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 피부 온도가 상승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열 에너지는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이동한다 그랬죠. 그럼 그 과도하게 이동되는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간 이후에 열이 방출이 돼야 되는 거죠. 열이 방출이 될 때 액화 현상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온도 차가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과도한 분비, 액화 현상에 의해서 땀 분비가 많아지는 것을 다한증이라 그러고, 자,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서 산화나 분해 속도가 증가돼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을 액취증이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의는 서양의학이나 또 제가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정의를 내리는 거나 별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좀 차이를 둔다라면 이 병의 발생 기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한선의 땀 샘의 과도한 우리가 분비로 인해서 또 호르몬의 과다한 생성에 의해서 이 다한증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과도한 열 에너지의 쏠림 현상에 의해서 다한증이 생겼고 액취증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한증, 액취증을 분류를 보면 우리가 수장족저 다한증이라 그럽니다. 손 발바닥에 특히 많이 난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부연 설명을 한다라면 왜 손바닥, 발바닥 쪽으로 땀이 많이 날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저번 시간에 설명은 좀 드렸는데, 자, 우리가 심부온도가 내려가면 손, 발 끝에서부터 모공이 닫힌다 그랬죠.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 에너지는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린다 그랬죠. 자, 특히 마찰이 많은 손, 발바닥으로 열이 쏠릴 경우 그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그때 온도 차에 의해서 땀 분비가, 액화 현상이 생기면서 그 부분에 땀 분비가 많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의 과학적으로 지금 접근하다 보니까 딱 일치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겨드랑이 다한증도 우리가 열 에너지가 관절 쪽으로 많이 쏠리는 거죠. 자, 그래서 겨드랑이, 사타구니 그런 쪽으로 땀 분비가 많이 생기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신성 다한증도 있습니다. 이거는 질병에 의한 건데, 과도하게 열 에너지 대사가 집중적으로, 순간적으로 많이 발생할 경우, 즉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그만큼 또 체온을 높이려고 하는 현상은 더 강력하게 생기겠죠. 그때 발열도 생기고 전체적인 다한증도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전신성 다한증도 알고 보면 병적인 다한증으로 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약물성. 자, 여기서 5번째 야간성인데요. 야간성 다한증도 저의 이론에 딱 부합이 되는데, 우리가 오후 6시가 되면 이 심부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심부온도가 내려가면 모공은 더 다치겠죠. 어디에서? 손발 끝에서부터 모공이 더 다치고,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이 발생하죠. 자, 그 열 에너지는 또 관절,
구멍,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확 쏠리게 되면 또 국소 다한증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질병에 있어서는 결핵이라든지 심내막염, 림프종, 당뇨병 환자들한테도 우리가 야간성 다한증은 많이 생깁니다. 이러한 질병도 알고 보면 신부온도가 내려가서 생겼다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상성 다한증도 있죠. 우리가 땀 분비가 많아서 교감신경 차단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손 발바닥에는 땀은 안 나겠지만 열 에너지라는 것은 또 전신으로 방출이 돼야 되는 거죠. 자, 방출이 안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강력한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성으로 다한증이 생기는데 우리가 가슴이라든지 등 쪽으로 또 땀이 많이 나게 되는데 바로 그걸 보상성 다한증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미각성, 후각성 다한증도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 몸에 지금 모공은 닫혀져 있고 순간적으로 몸에서 열이 발생하는 순간 그 열 에너지는 또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확 쏠리게 되는 거죠. 바로 쏠릴 때 국소 다한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한증과 액취증의 발생 원인을 한번 살펴보죠. 아마 이렇게 설명하는 한 교과서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세포 열 에너지 학적 관점에서 다한증과 액취증을 연구 치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다한증과 액취증의 발생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세포의 기능 저하나 세포의 손상이죠. 자, 그렇다면 평소에 내가 어떤 생활을 했고 어떤 음식물을 먹고 어떤 환경에 놓여서 생활하는 거에 따라서 세포는 기능 저하나 세포 손상을 받겠죠. 자, 그래서 이 병인이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평소에 내가 세포의 기능 저하나 세포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이 다 다한증과 액취증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뭐 중금속이다, 세균과 바이러스다, 온도, 습도, 압력이다. 이러한 것도 다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음식물 중에서도 이 물, 담백, 당분, 지방, 비타민, 뭐 pH, 점성, 뭐 유제품, 표면적 이런 것도 다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포에. 자, 그 외에도 약물, 또 우리가 스트레스, 운동량, 질병, 운동량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갑작스럽게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도 인체의 열 에너지 발생량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지금 모공은 닫혀져 있는데 순간적으로 열이 발생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내 몸속에서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 에너지는 어디로 가죠? 모공은 닫혀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확 쏠리겠죠. 자, 쏠리는 순간 국소 다한증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죠. 왜? 다한증과 액취증이 심해지니까. 하지만 인체 물리학적 관점,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라면 오히려 운동을 더 해서 심부온도를 올려서 모공을 열어서 전신으로 열 에너지를 골고루 분산시키는 방법이 오히려 더 과학적인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다한증과 액취증의 발생 기전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세포의 기능 저하나 세포의 손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세포의 손상은 압력, 온도, pH, 전해질, 약물, 뭐 환경 여건, 자, 전기장, 자기장, 저산소점, 다양한 또 음식물의 점도, 경도, 표면적, 뭐 pH 이런 것도 다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세포가 손상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포의 손상은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든다. 바로 ATP의 합성에 장애가 생긴다라는 이야기죠. 자, ATP 합성의 장애는 열 발생량의 감소로 이어지고 바로 이것은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바로 심부온도가 내려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심부온도가 내려가면은 체온 조절 중추, 간 내의 시상 하부에서 명령을 내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빨리 손발 끝에서부터 모공을 닫아라. 자, 모공이 닫힌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합니다. 자, 열은 원활하게 방출이 안 되는 거죠. 열 에너지의 방출은 안 되지만 자,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전도, 대류, 복사, 정발 네 가지 타입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려서 방출이 되겠죠. 자, 열 쏠려서 방출이 되는 부위에 피부 온도가 상승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피부 온도가 너무 급격하게 상승이 되면은 한선에 염증도 생길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오늘 이 시간은 다한증과 액취증만 좀 설명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염증의 상태는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피부 온도의 상승은 온도 차이가 많이 생기는 거죠. 온도 편차가. 자, 겨드랑이 그 내부와 바깥에 온도 편차가 많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럴 때 방출은 될 때 액화 현상이 생기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은 그 부위의 노폐물의 산화 속도, 분해 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겠죠. 자, 우리가 겨울철에는 음식물이 빨리 안 상하는데 여름철에는 빨리 상해서 음식물의 냄새가 지독합니다. 인체의 생리적인 현상, 물리적인 현상도 똑같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액화 현상이 나타날 때는 땀 분비가 많아질 거고 산화 속도가, 분해 속도가 빨라질 경우는 바로 악취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다한증과 액취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은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이 증상에 대해서 한번 좀 특징적인 증상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는 얼굴, 애과 손, 발바닥 등의 국소적 땀 분비량이 증가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제 어느 정도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 얼굴 쪽으로 땀이 많이 나죠? 왜 우리가 겨드랑이 쪽으로 땀이 많이 나죠? 왜 손, 발바닥으로 땀이 많이 날까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열 에너지는 구멍이 많은 이 상체 쪽으로 열이 잘 쏠릴 가능성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 몸에서 열 에너지가 많이 발생해서 내가 열 체질이라서 얼굴 쪽으로 열이 쏠린 것입니까? 절대로 그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열 체질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찬물을 먹는다든지 옷을 벗는다든지 그런 행위는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몸을 더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 미각, 후각 등에 의해서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실런지요? 자, 스트레스를 받는다. 미각, 후각에 의해서 그 센서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전기적인 자극이 많이 생기다 보면 내 몸에서의 전기 에너지가 많이 발생하겠죠. 자, 전기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는데 이 몸 속에서 열이 순간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모공은 닫혀져 있죠. 자, 모공은 닫혀져 있고 열은 발생하면 그 열 에너지는 어디로 갈까요? 자,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얼굴, 겨드랑이, 손, 발바닥, 사타구니 쪽으로 열이 또 확 쏠리겠죠. 바로 국소다한증, 액취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야간에 왜 더 심해질까요? 자, 오후 6시가 되면 신분도가 더 내려간다 그랬죠. 자, 모공은 더 다치겠죠.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더 발생하고 그때 얼굴, 사타구니, 자, 손, 발바닥으로 열이 또 더 쏠리겠죠. 자, 그때 국소, 다한증, 액취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당뇨, 저혈당, 혈액에서도 땀 분비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러한 질환도 저의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본다라면 다 신분도가 낮아져서 생긴 것이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저혈당이 돼도 혈당, 포도당에 의해서 피루부산이 되고 이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 내로 들어가면서 ATP 합성이 이루어지죠. 그때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저혈당이 돼버리면 열 발생량이 줄어들겠죠. 바로 신분도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자,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뇨로 인해서 인슐린을 쓰게 되는데 이 인슐린도 또 당 수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자, 당 수치가 떨어지는 순간 체온이 떨어지는 거죠. 자, 체온이 떨어지는 순간 대뇌의 시상하부에서는 다시 체온을 높이려고 하는 현상이 벌어지겠죠. 바로 그때 또 더 모공을 닫아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공은 닫히고 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열이 어느 한쪽으로 또 쏠리게 되겠죠. 바로 그때 또 국소 다한증이 생길 수 있다. 질환에 의해서도 다한증과 액취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특히 겨드랑이 발바닥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느 정도 좀 이해는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한증, 액취증에 대한 궁금증 풀이를 한번 해볼까요? 자, 땀 분비가 왜 손, 발바닥에서 심한가요? 라는 이야기죠. 자, 열 에너지가
구멍, 마찰이 많은 곳으로 쉽게 방출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제 쉽게 궁금증이 좀 풀릴 거예요. 자, 발바닥이 좀 더, 손바닥보다는 발바닥이 더 냄새가 더 많이 납니다. 뭐 신발을 신고 양말을 신기 때문에 더 통풍이 더 안 되고, 자, 그쪽으로의 또 열 쏠림, 열 방출은 더 많게 되겠죠. 자, 그래서 좀 발바닥이 특히 액취증이 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긴장을 하게 되면 왜 땀이 많이 날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공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긴장을 하는 거죠. 바로 그때 몸에서는 열이 발생하고, 자, 그 열 에너지는 또 열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려서 액화 현상이 생기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야간에 땀 분비가 많은 이유. 자, 이것도 이제 쉽게 이해되시죠? 자, 오후 6시가 되면 신부온도 낮아지고 모공 다치고, 자, 열이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려서 액화 현상이 발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냄새가 심하게 날까요? 액취증이 왜 발생할까요? 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것은 바로 피부 온도가 올라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피부 온도가 올라가죠? 바로 신부 온도가 낮아서. 신부 온도가 낮아질 때 우리는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우리가 손발 끝에서부터 모공을 서서히 닫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서서히 닫힌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몸에서 열은 발생하고, 그 열 에너지가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확 쏠려서 방출이 된다. 자, 쏠리는 그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피부 온도의 상승은 산화 분해 속도가 빨라진다 그랬죠? 자,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때 악취가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다한증과 액취증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 치료의 3대 원칙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로는, 자, 우리가 두 번째를 먼저 보죠. 자,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를 낮춰야 되는 건 맞겠죠? 그리고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야 되겠죠. 근데 피부 온도를 낮추고 모공을 연다라는 거, 자, 이거는 서로 상충이 되죠. 자, 우리가 아이스팩을 대면 피부 온도는 낮아지지만 모공은 닫히고, 사우나에 가면은 피부 온도는 높아지지만 피부 온도는 높아지고 모공은 열리는 거죠. 자, 사우나에 가면은 땀 분비는 많으니까 모공은 열리겠지만 외부 온도가 높아지니까 피부 온도는 올라가 버리는 거죠. 자,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치료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치료가 안 되는 이유, 치료가 난치병인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나 세포 열 에너지학적, 인체 물리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해결을 해볼 수가 있는데, 바로 저는 신부 온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공간의 온도가 올라가면 우리는 창문을 열게 되죠. 자, 창문이 열리는 순간 그 내외 온도 차이에서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에너지는 싹 방출이 되는데, 그때 땀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나는 땀, 바로 내 몸속 온도가 올라가는 순간 모공이 열린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 모공이 열릴 때는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모공이 열리고, 그러면 전신으로 골고루 열이 분산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모공이 열릴 때 땀 분비는 많아지는데, 이 땀 분비는 어느 한쪽으로 열이 쏠려서 나는 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액화 현상에 의해서 피부 온도는 낮아질 거고요. 땀이 많이 나니까 모공은 열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신부 온도를 올리는 이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 신부 온도가 올라갈 때 당연히 모공이 열리고 액화 현상에 의해서 피부 온도가 낮아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한증과 액취증을 반드시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는 높여라.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라.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치료 원칙 하에서 치료를 할 때만이 열 에너지가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이 된다. 어느 한쪽으로 열 쏠림이 없어진다. 피부 온도는 낮아진다. 모공은 열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때 다한증과 액취증은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한증과 액취증의 치료 방법이 이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약물, 식이, 생활, 운동요법인데요.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약물요법은 한방 중에서 자, 속의 온도를 올려주는 온중 산안지제를 쓰게 됩니다. 자, 속을 따뜻하게 데피고 찬 기운을 발산시켜주는 약제. 자, 그다음에 땀 분비를 전신으로 골고루 열어줘야 됩니다. 모공을 열어서 땀 분비를 골고루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발한 해표지제를 쓰고 한편에서는 피부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다양한 한선에서의 세포들의 또 기능 저하, 세포 손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청열 해독지제를 써서 피부 온도를 낮추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하시면 뭐 다한증, 액취증 그렇게 치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외에도 이제 식이요법도 중요하죠. 자, 의식 동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가 약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 음식의 특성을 잘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음식을 선택적으로 잘 가려서 드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거에 관련된 내용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시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점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생활요법입니다. 자, 안정적이고 좀 더 규칙적인 생활을 좀 해줘야 되겠죠. 너무 생활의 패턴이 벗어나서 너무 장거리 여행을 한다거나 너무 높은 산행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인체 세포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물속에서 하거나 또 차가운 환경에서 운동을 하는 것은 좀 삼가해 달라라는 게 저의 또 당부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다한증과 액취증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되시죠? 자, 그동안에 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